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양문자입니다. 자, 2025년 제1회 필기 시험이 모두 끝났거든요. 네, 간단하게 총평하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 같이 풀어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025년도 제1회에서 나왔던 그 문제들을 이렇게 핵심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1과목 소프트웨어 설계에서는 우리 늘 공부했었던 것처럼 케이스 도구, 그리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그리고 디자인 패턴, 모듈화에서는 결합도나 응집도에 관련된 비교하는 문제 많이 풀어봤었는데 여기에서도 조금 유형이 다르게 표현이 되어서 많이 당황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늘 그렇듯이 UML 관련된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솔리드 원칙에서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늘 나오던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 똑같이 나온 건 상관이 없는데 살짝 바뀐 유형들은 조금 이따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목도 한번 볼게요. 이 과목에서는 정렬 수행 과정, 네, 우리 열심히 준비를 했었던 거였는데 삽입 정렬 1회 전 후에 그 결과 그 장면을 골라라 이런 문제 생각했던 문제가 나와서 이런 건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전위식, 후위식 이렇게 변환하는 문제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괜찮았고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었던 거니까. 그리고 블랙박스 테스트하고 화이트박스 테스트 비교해서 걸러내는 문제 요번에도 역시 나왔죠. 테스트 오라클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스크럼이라던가 애자일 방법론 이런 것들도 준비했었던 분들 다 했던 문제네 하고 다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스택 연산이라던가 이진 탐색 트리 이런 문제들은 다뤄봤던 문제였는데 이번에 힙트리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힙트리 문제는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유형이어서 이것도 이따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과목도 한번 볼게요.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여기에서도 항상 나오는 거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 비용 중에서 코코모 모델 관련된 문제 역시 나왔는데 우리가 요거 세 가지로 분류해서 5만 라인 이하면 오가닉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잖아요. 30만 라인 미만이냐, 30만 라인 이상이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그리고 간단한 특징 요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요것도 좀 새로운 유형으로 문제가 나와서 당황했다고들 하시던데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SSH 스머프 공격, DPI 이런 거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니까 열심히 준비하셨던 분들은 공부했던 문제네 라고 쉽게 맞추셨을 것 같고요. 또 암호화에 관련된 문제, 해시 암호화, 블록 암호화, 그리고 사용자 인증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 그리고 웜이라던가 악성 코드 탐지 도구 이것들도 열심히 준비하셨던 분들 다 이거 했었던 문제다 라고 쉽게 넘어가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둡도 나왔다고 하고 클라우드 보안 기술도 나왔다고 하는데 또 이번에도 신기술 용어가 새로 나와가지고 그 문제도 뒤에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과목에서 문제 몇 개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다음 중 재사용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응집도는 무엇인가? 자, 요렇게 문제가 요런 식으로는 공부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셨던 분들 요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답은 4번의 기능적 응집도거든요. 맞추셨나요? 자, 우리가 공부했던 그 그래프는 요거였잖아요. 그래서 기능적 응집도가 가장 품질이 좋은 거고 우연적 응집도가 가장 품질이 낮은 거고 그래서 요거 줄 세우기 우리가 외우면서 공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 응집도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무슨 내용인지 이런 거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응집도가 높아서 품질이 좋은 거구나. 요건 다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풀어보지 않았던 재사용이 자주 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게 뭐냐 이렇게 나오니까 답을 못 찾으신 분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품질이 좋은 게 당연히 재사용이 잘 되겠죠. 그리고 품질이 좋아야 유지보수가 용이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더 생각을 하셨으면 우리가 외웠던 요 응집도들 라인을 쭉 적어 놓고 이 중에 가장 품질이 좋은 기능적 응집도가 답이구나 이렇게 찾으실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가 살짝 유형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하고 답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이게 이런 뜻이니까 이런 답이 나오겠구나까지 같이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문제가 살짝 바뀌어도 답을 찾으실 수 있다. 요거 명심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설계 시 구축된 플랫폼의 성능 특성 분석에 사용되지 않는 항목은, 요거는 이제 정보 처리 기사 초창기 2020년도 그때 나오고 그 이후에 잠잠했었던 문제였거든요. 그동안 안 나왔던 문제였거든요. 근데 또 요번에 나왔다는 얘기가 들려서 요 문제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답은 처리량이거든요. 근데 하나씩 읽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서 사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플랫폼이에요. 지금 물어본 게. 플랫폼 아시죠? 뭐 기차 플랫폼, 버스 플랫폼, 그러니까 승강장, 뭐 이렇게 기다리는 곳 있잖아요. 우리가 생산자와 소비자와 뭐 유통자와 이런 자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거든요. 그 플랫폼의 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따져볼게요. 첫 번째 응답 시간. 요거는 사용자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시스템이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 시간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느냐, 요거를 보는 건데, 플랫폼이라고 하면 당연히 응답 시간이 중요하게 성능의 그 하나의 구역으로 자리를 잡겠죠. 하나의 요소겠죠. 네, 응답 시간이 빨라야 되는 거잖아요. 저 뭐 10시에 기차 타고 뭐 밑에 순천에 내려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다음 기차가 몇 시에 와요?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한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니까, 네, 그렇게 같이 연결해가지고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가용성입니다. 가용성이라고는 하는 것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간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차 타려고 승강장에 갔는데 갑자기 문이 닫혔어요. 운행을 안 한대요. 나 당장 부산 가야 되는데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가용성도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의 성능 특성 요인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용률입니다. 사용률은 CPU라던가 메모리 등 시스템 자원이 얼만큼 사용되느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차 승강장에 가서 기차를 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거며, 뭐 그 다음에 그 플랫폼을 이용할 때 우리가 뭐 매점도 이용할 거고 여러 가지 그 주변 기반 시설들을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각각 얼만큼씩 사용하는지, 그것도 역시 플랫폼의 성능 특성을 분석할 때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경과 시간도 있습니다. 요거는 요구부터 처리 완료까지 내가 요구를 했으면 그 다음 처리 완료까지 통 털어서 얼만큼이 걸렸을까요? 응답 시간하고 경과 시간하고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좋은데, 요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요 4번에 처리량을 답으로 했는데, 처리량은 어떨 때 중요한 항목일까요? 요거는 서버, 네, 서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서버가 처리량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뭐 1초 동안 일을 얼만큼 많이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니까, 뭐 네트워크 아니면 뭐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요 처리량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으나, 우리는 지금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사용되지 않는 항목으로는 처리량을 답으로 뽑아 주셨어야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요거 오래간만에 나왔던 문제여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과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소프트웨어 개발 이 과목에서 이렇게 스택에 입력했다가 그 다음에 출력하는 거. 네, 요 문제 열심히 그 연습하신 분들은 다 맞추셨을 텐데, 이거 제대로 공부를 안 하셨으면 헷갈리기 쉬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요 예문들은요, 이게 보건 문제여가지고 이게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푸셨던 그 문제하고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구성했던 그 예문이라는 거 감안하고 공부를 해주세요. 자, 일단 요게 이제 스택이에요. 스택인데 순서가, 입력 순서가 요 순서대로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를 제일 먼저 집어 넣어야 되는데 1번에 보면 W를 가장 먼저 출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W까지를 전부 스택에 넣어야만 이 W를 꺼낼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입력 순서가 X죠. X를 넣어요. 여기다가. 그 다음 입력 순서가 두 번째가 Y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Y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Z예요. 그럼 Z를 넣어야 돼요. 나는 지금 W를 넣어야 되는데 아직 스택에 W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출력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기억하시고 요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있는 W까지 다 이렇게 넣고 나서 그 다음 출력을 하시는 거죠. 자, W 출력 이제 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들어간 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스택이잖아요. 그러니까 W를 빼고요. W 나왔죠?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Z 빼고요. 그럼 Z 여기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Y 빼고요. 그 다음 X 빼고요. Y 빼고요. X 빼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은 할 수 있다. 요건 가능한 거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지우고 두 번째 요 예문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또 문제가 유형이 바뀔 수 있으니까 푸시하고 팝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써요. 스택에서는. 그러니까 요 1번이라고 하는 WZYX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연산자를 쓰느냐면 처음에 요 X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요거는 푸시. 요렇게 푸시. 그 다음 Y도 푸시. 네, 요렇게. 그 다음 요것도 푸시 하다가 다 넣은 다음에 출력할 때는 팝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출력 순서가 아니라 다음번 문제에서는 제대로 연산자를 잘 적은 거를 고르시오. 이렇게도 변형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푸시 해야 4개가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팝 이렇게 해야 거꾸로 이렇게 W, Z, Y, X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2번 되는지 한번 볼게요. 2번이 되느냐. 자, 2번 문제. 여기 보니까 Z, W, Y, X 요 순서대로 출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Z가 나올 때까지 여기까지는 입력을 해야 꺼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푸시, 그 다음 푸시, 그 다음 푸시 이렇게 3개를 푸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빼요. 이렇게 빼요. 팝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팝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는 X하고 Y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직 입력되지 않은 W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푸시를 해서 요 자리에 W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넣었다 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푸시하고 그 다음 W를 이렇게 뺐어요. 되죠? 그 다음 요거 순서대로 마지막에 들어온 거를 먼저 빼는 거니까 Y, X 이렇게 빼면 2번도 가능한 출력 순서다. 요 얘기인 거죠. 자, 이해하셨죠? 그 다음 3번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번도 되는지 한번 보죠. 일단 Z가 맨 앞에 나왔으니까 순서대로 전부 다 X, Y, Z 네, 3개를 집어 넣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Z를 뺐어요. 자, Z를 뺐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X를 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X가 Y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근데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밀치고 이 밑에 깔려 있는 거를 꺼낼 수 없는 자료 구조인 거죠. 그래서 3번은 출력 순서가 아니다. 이렇게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4번 볼까요? 4번은 지우고, 네, 지우고 4번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X 넣고요. 여기가 이제 입력 순서니까 푸시 해가지고 X를 넣었어요. 넣었다가 바로 빼요. 팝 해가지고. 그러면 X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Z가 있으니까 Z까지 넣는 거예요. 그냥 넣는 게 아니라 Y 넣고 Z 넣고 푸시 해가지고 Y 넣고 Z 넣고 그 다음에 거꾸로 빼는 거죠. 얘를 팝해서 빼고 그 다음 이 밑에 깔린 Y도 팝해서 빼고 되겠죠? 그리고 지금 W 하나 남았는데 W 아직 입력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푸시해서 다시 아무것도 없는 요 스택에다가 W 넣고 그 다음 팝해서 마지막으로 W를 빼면 4번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요거 나오면 이거 틀리면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꼭 조금만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니까 요런 유형 꼭 맞추셔야 합니다. 꼭 요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힙에서 루트 노드를 제거 후 트리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골라라. 이런 문제인데 우리가 이 과목에서 힙 얘기를 많이 안 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래, 요런 문제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처음으로
루트 노드 제거한 다음에 그 트리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고르는 문제가 나와서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문제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힙 얘기도 다시 하고 넘어갈게요. 자, 힙 트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최대 힙하고 최소 힙하고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트리는 20이 맨 위에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니까 25, 80. 자, 요거는 최소 힙입니다. 최소 힙. 그러니까 작은 숫자가 위에 있게 만들어 놓은 트리인 거예요. 자, 잘 보시면 20 아래에는 20보다 작은 애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25가 있잖아요. 그럼 25 아래에는 25보다 작은 숫자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여기 30 있죠? 30 아래에는 30보다 작은 숫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게 힙이에요. 이제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최소의 반대가 최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 힙은 어떨까요? 이 위에 숫자가 큰 애가 올라오는 거고요. 그 아래에는 자기보다 큰 애가 있으면 안 되는 거, 반대로. 그게 최소 힙, 최대 힙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최소 힙하고 최대 힙을 구별을 하셨으면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가 틀인데요. 요게 틀이고요. 이 밑에가 배열이에요. 배열. 뭐 파이썬에서는 뭐 리스트에다가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고 물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별로 다르게 표현을 하고 다르게 이름을 쓰겠지만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왜 여기가 이제 0번지에 있는 배열이거든요. 이제 배열은 0번지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트리를 배열에다가 넣으면 요런 순서대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20 여기다 넣었죠. 25, 30, 45, 55, 50, 40. 45, 55, 50, 40. 네, 요렇게 순서대로 배열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방번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 방번호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내 왼쪽 자식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번 방이죠? 그럼 1은 2, 그럼 2번 방에 여기 25, 이게 나의 왼쪽 자식인 거예요. 자, 지금 확인해 보시면 이게 20이 있고 20의 왼쪽 자식이 25잖아요. 맞죠? 그리고 2를 곱하고 거기에 플러스 1을 하면 그게 오른쪽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2은 2 더하기 1 하면은 그 다음 3번 방이 나오잖아요. 3번 방에 나의 오른쪽 자식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3번 방이 있잖아요. 3번 방에 30이 들어있어요. 3, 2, 6 하면 6번 방에 나의 왼쪽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6 더하기 2를 하면 7이잖아요. 7번 방에 나의 오른쪽 자식이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여기 30이 있죠? 왼쪽 자식 50이죠? 오른쪽 자식 40이죠?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힙이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복원을 할 때 이렇게 예문이 뭔지 그걸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만 이렇게 딱 나왔거든요. 힙에서 루트 노드를 제거하겠다. 그럼 루트가 이 맨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맨 꼭대기에 있는 20을 이렇게 제거를 한 거거든요. 자, 제거를 하면 트리가 무너지잖아요. 트리가 지금 이렇게 쪼개졌잖아요. 두 개의 트리로.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맨 마지막에 있는 막내를, 자, 막내가 어디나요? 쭉 보시면 여기 12번 방에 있는 80이 막내거든요. 요 막내를 요 맨 위에 있는 루트 자리로 얘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80이 저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자리를 다시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색깔을 좀 바꿀게요.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고, 자, 루트 노드에 지금 80이 왔어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게 지금 최소 힙이니까 내 아래에는 나보다 작은 애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80이 굉장히 큰 숫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아래에 나보다 작은 숫자들이 보이죠. 그러면 안 되니까. 자, 왼쪽 자식하고 오른쪽 자식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더 작은 자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요. 지금 25하고 30하고 비교해서 25가 더 작잖아요. 그럼 25하고 80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애가 위로 가야 되니까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럼 얘가 80이 여기 있고 여기에 25가 이쪽으로 옮겨지겠죠? 자, 이거를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아래로 전부 내려가면서. 자, 80을 기준으로 요 아래에도 나보다 작은 애가 내 밑에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80보다 얘네들이 다 작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왼쪽에 있는 자식, 오른쪽에 있는 자식 비교. 더 작은 애가 누구라고요? 45예요. 자, 그럼 45하고 80하고 비교해서 작은 애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도 자리를 바꿔요. 그럼 얘가 45고 여기가 80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아직 안 끝났잖아요. 맨 마지막에 올 때까지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80을 기준으로 내 밑에도 나보다 작은 애가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90하고 60 비교를 합니다. 더 작은 애가 어딨죠? 여기 있죠. 60이 더 작죠. 그럼 60하고 80하고 비교해서 둘이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60하고 여기가 80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아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면 트리의 구조를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넣는 거예요. 25 순서대로 써볼게요. 25 그 다음 여기가 45죠. 45 그 다음 여기가 30 얘는 그대로 있죠. 30 그 다음 여기가 60이 됐죠. 60 그 다음 여기는 55죠. 55 그 다음 50, 40은 그대로 50, 40 그대로 그 다음 아래로 내려와서 90, 80 90, 80 그 다음 70, 100 이렇게 쭉 써주시는 거죠. 맨 앞에는 0번 방은 비워놓고 0에다가는 곱하기 2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0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트리를 배열에 넣을 때는 0번 방은 이렇게 비워놓고 1번 방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신이 없었으니까 이 문제를 뒤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똑같은 문제인데 아까는 최소입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최대입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음은 최대입이다.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큰 숫자가 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앞장하고 다르게 트리를 그림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배열을 문제로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림을 그리면 돼요. 어떻게? 네, 80이 이렇게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 자식은 70이고요. 오른쪽 자식은 30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0번 방이고요.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이런 식으로 순서가 부여가 되는 거니까 왜 엄마한테서 곱하기 2를 하면 엄마의 방번호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그게 나의 왼쪽 자식 플러스 2를 하면 오른쪽 자식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그대로 이렇게 트리를 그리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70, 30 썼고 55 여기가 65 여기가 20 여기가 10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40 그 다음에 50 여기가 60 네, 이렇게 순서대로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나서 90을 삽입했대요. 이번에는 아까 앞장에서는 제거하는 거였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아까 앞장에서 맨 위에 루트를 제거를 하면 맨 마지막에 있는 애가 맨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자리를 다시 재조정하는 거였잖아요. 이번에 90 삽입한다고 하면 어떡하느냐? 마지막 자리에다가 90을 삽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삽입을 해놓고 그 다음 자리를 다시 잡아야죠. 어떻게? 최대 힙이라고 했으니까 큰 숫자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90을 위에 있는 나의 부모하고만 비교하면 돼요. 자, 90과 60을 비교하니까 90이 65보다 크잖아요. 그럼 자리를 바꿔요. 얘가 90이고 얘가 65가 됐어요. 그 다음 끝나는 게 아니죠.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90하고 70 비교했어요. 90이 70보다 크잖아요. 그럼 바꿔요. 그럼 여기가 90이 되고 얘가 70이 돼요. 아직 안 끝났죠. 나의 엄마인 80과 비교해요. 80이 더 작으니까 또 자리를 바꿔야겠죠. 그럼 80이 여기로 오고 여기에 90이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예문 중에서 이제 답을 고르는 거죠. 꼭대기에 90이 있어요. 자, 꼭대기에 90이 있어요. 그러니까 4번은 아니네요. 4번은 답에서 탈락 써놓으시고 그 다음 80, 30 80, 30 네, 답이 이렇게 3번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90, 80, 30, 55, 70, 20, 10, 40, 50, 60, 65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이 3번이고요. 요런 류의 문제가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 최대 힙, 최소 힙 네, 요거는 그냥 숫자 작은 게 위에 있느냐 숫자 큰 게 위에 있느냐 그거랑 삽입할 때 그리고 삭제할 때 맨 위에 있는 루트를 삭제할 때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해서 연습을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새로 나온 유형이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5과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문제에서
그러니까 코코모 유형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는데 코코모 유형에 관련된 문제 많이 풀어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문제네 하고 봤다가 실시간 시스템의 적당한 유형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당황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답은 인베디드거든요. 근데 요거 못 찾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실시간 시스템의 적당한 유형 물어봤잖아요. 근데 실시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확한 시간 내에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거는 높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안정성, 엄격한 요구사항이 필요하다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돈도 많이 들 것이고 그 다음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될 것이고 자, 이런 거를 유추해서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5만 라인 이하는 오가닉, 그 다음에 30만 라인 미만이면 세미 디태치드, 그거보다 더 크면 인베디드 이렇게만 외우셨던 거였다면 전에는 그래도 문제를 풀 수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문제가 다르게 바뀌어도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밑에 설명 하나 더 있는데 이 인베디드 시스템은 실시간 시스템에 적합하고요. 항공기 제어 시스템, 방위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은 인베디드 유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요거까지 같이 알아놓으시고 혹여나 이 문제가 변형돼서 만약에 바뀔 수도 있겠죠. 요거는 소규모 시스템에 적합하다. 아니면 전문가 몇 명이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반대로 오가닉이 답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요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제예요. 다음 중 미국 작가 닐 스티븐슨의 SF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합쳐진 개념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이런 문제는 안 다뤄봤었던 거여서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넣었습니다. 문제가 똑같진 않을 거예요. 이게 복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맥락이어서 이렇게 문제를 다시 재구성을 했는데 여기서 다른 거보다 현실 세계하고 가상 세계가 합쳐졌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요거는 네, 답이 메타버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메타하고 유니버스하고 두 개의 용어가 합쳐진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메타는 초월이라는 의미이고 유니버스는 세계라는 뭐 우주 이런 거니까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가상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상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현실과 가상 세계가 융합된 확장된 3D 가상 공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아바타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사회, 문화적 활동을 수행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게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게 그 2019년, 20년 그때 왜 코로나가 터지고 사람들이 바깥 활동보다는 안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요 메타버스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 이게 여러 가지 분야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육, 산업, 그 다음에 의료, 기업 여러 곳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교육 분야에서 보자면 가상교실을 만들 수가 있겠죠? 나의 아바타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산업 분야, 독일의 BMW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가상 공간에다가 실제로 작업 공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바타들, 그러니까 사원들을 거기에서 직접 일을 하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계들을 배치하는 게 맞는 걸까? 위험하지 않는 걸까? 이런 것들을 실제 공간이 아니지만 가상 공간에서 그런 걸 테스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격 수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수술 경험이 없는 의사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수술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바타를 이용해서 3D하고 접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AI와 접목해서 가상 공간에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의료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게 이용이 되고 있고요. 뭐 기업 환경도 그렇고, 뭐 최근에는 보니까 뭐 BTS 팬들이 운영하는 이런 메타버스 공간이 있대요. 그럼 거기에서 실제로 그 아티스트하고 팬분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뭐 이런 춤이 어때요? 뭐 이런 노래가 어때요?
이렇게 의견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런 여러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에 또 이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네, 이거 틀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요거는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요 용어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설명이 나와 있고요. 물론 복원된 문제니까 이제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재구성했습니다.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배포하고 확장하고 관리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이다. 뭐 그 외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런 그 특징적인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4개의 예문 중에서 골라라 라고 했었거든요. 자, 요거 답은 쿠버네티스가 되겠습니다. 자,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장점을 쭈루루룩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온라인 쇼핑몰에 오는 그 손님들이 뭐 하루에 보통 한 100명 정도 왔었는데 내가 이제 세일을 하려고 해요. 봄맞이 특별 세일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손님들이 갑자기 폭주해서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많아진다고 해서 갑자기 서버를 내가 늘린다거나 뭐 그랬다가 세일 끝나면 다시 또 없어질 텐데 이러기가 되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자동으로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관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게임 같은 것도 그렇죠.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도 평일에 접속하는 사람들의 숫자하고 그 다음에 그 주말에 접속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필요한 서버의 개수도 다를 거고 서버의 안정도도 다를 거고 그런 트래픽 같은 것들을 보면서 누가 그걸 관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 보면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오픈소스 플랫폼을 지금 찾으라는 문제고 그 답이 쿠버네티스다. 이런 얘기예요. 장점 다시 한번 보자면 프로그램이 꺼질 수 있겠죠. 네, 나도 모르게 뭐 폭주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꺼질 수도 있고 자동 복구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복구를 해줄 수가 있고 사용자가 많아지면 서버를 추가해서 운영을 해주고 그 반대로 사용자가 또 줄어들면 서버 추가했던 거를 다시 이제 반납을 하겠죠.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단 없는 업데이트, 서비스를 멈추지 않고도 수정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뭐 메일 같은 것도 이메일 이런 것들은 24시간 동안 이게 멈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작동하게 하려면 누군가가 계속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하고 네, 요렇게 네, 플랫폼이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이런 것들을 대신해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새로 나온 용어니까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쿠버네티스의 사용처입니다. 자, 쿠버네티스의 사용처를 쭉 정리를 해봤는데 실제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2014년도에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갖고 지금 벌써 한 10년이 넘게 발전을 해왔으니까 뭐 네이버, 카카오, 구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만 들면 알 법한 여러 기업체에서 많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로 이런 뭐 게임 서버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기업에서 네, 이렇게 작은 서비스 조각들을 관리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서버를 관리해주는 자동화 도구이다라고 한 줄로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요거까지 같이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새로 나온 용어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2025년도 제1회 때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요걸 조금 더 주의해서 응용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